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에 존재하는 각종 치료법의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 일단 현대의학에서는 입원 치료하고 약물 치료,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입원이란 건 자가 입원도 있고 강제 입원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라는 건 여러분들 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수면제, 진정제, 항우울제, 그다음에 우루사, 뭐 소화제 이런 거 가지고 치료하죠. 항갈망제도 포함해서. 그다음 교육이라는 거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지식을 가르쳐 드리고 또는 또 면담도 하거나 상담하거나 심리 치료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럼 뭐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입원 치료입니다. 흉기난동이라든가 방화, 성폭행, 자해, 자살 등으로 인해서 주변 이웃이나 환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그럴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또는 잠깐 동안이라도 술과 격리하기 위해서 자가 입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술을 끊어야 된다는 걸 아는 경우겠죠. 그래서 자가 입원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습니다. 혹은 알코올 의존증임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게 인정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입원을 반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냐면은 치료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환자들이 사실은 거의 95%나 될 겁니다. 거의 다라고 봐도 되겠죠. 이런 경우에 가족들이 아무리 말로 설득을 하고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습니다만은 실제로 강제 입원을 무한 반복하는 거 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거 이외에는 사실 환자를 설득하거나 뭐 치료를 받겠다고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아니면은 환자 스스로 제일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죠. 그 내버려 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이혼하는 겁니다. 뭐 이혼하고 혼자 살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다음에 강제 입원도 아까 무한 반복을 했는데 이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그냥 뭐 장기간 한 번에 길게 입원시키면은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듣고 계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한 달 단위로 뭐 3주도 괜찮고요. 한 달도 괜찮고 그 정도 기간을 무한 반복 입원시켰다가 퇴원시키고 나서 또 술을 마시고 만취하면 바로 입원시키고 또 퇴원시켰다가 또 만취하면 바로 입원시키고 이걸 무한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자가 제발 좀 입원시키지 말아주세요. 내가 알코올 중독인 걸 인정하고 다른 치료를 받을 테니까 제발 입원 좀 시키지 말아달라고 항복할 때까지 반복 입원시키셔야 됩니다. 뭐 직업이고 뭐고 그런 거 따질 겨를도 없어요. 그럴 때는 강제 입원이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는 입원에 대해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강제 입원을 당한 경우는 퇴원을 하기 위해 갖은 거짓말과 협박, 욕설을 합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입원 기간 동안 전화를 주고받지도 마십시오. 협박에 못 이겨 퇴원시키면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입원하게 되면 당연히 환자들이 전화해서 매일마다 나 당장 빼주지 않으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뭐 나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 엄청난 협박을 합니다. 그 전화를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받고 들으면은 협박이 성립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협박이 성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나의 협박을 무시했어, 내 말을 무시해서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전화가 오는 순간 바로바로 그냥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협박이 성립이 됐습니까? 말이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박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화를 무시한 것뿐이죠. 그거 가지고 나가서 죽이겠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지도 마셔야 되고요. 전화가 오면은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왜 그렇게 됐냐? 한 달 뒤에 퇴원을 무조건 시키면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으면은 우린 또다시 입원시키겠다고 하고 퇴원시키게 되면은 환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몇 번은 말 안 듣고 또 술 먹고 행패를 부릴지언정 무한 반복을 시키게 되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강제 입원을 그때그때 바로 시켜버리면은 환자가 결국은 손들게 됩니다. 물론 전화도 계속해서 받지 마셔야 되죠. 걸지도 말아야 되고. 환자의 상투를 틀어지고 끌고 가시면서 치료해야 되는 거지. 환자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환자의 결정을 따라가면서 치료하시겠다 그러면 이 병은 죽을 때까지 못 치료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제 입원을 무한반복 한 달 단위로 무한반복 하시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하거나 그런 식으로 환자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특히 부인들은 두려움에 잘 못하시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아들, 30대 이상 된 아들에게 모든 전권을 넘기셔야 돼요. 그리고 아들 뒤로 숨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부인들이 알코올중독 남편하고 직접 1대1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100점 100패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약물 치료는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알코올이 분해되면은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어떤 독성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또 이제 아세트에시드로 변해서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 독성 물질,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빨리 해독이 돼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이 과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이미 다 고갈됐기 때문에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아세트에시드로 배설이 안 되고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뇌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는 족족 바로 뇌를 치기 때문에 단 한 잔을 마셔도 알코올 중독은 무조건 재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약이 개발됐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뇌 손상을 일으켜서 두통, 필름 끊어지는 블랙아웃, 구역, 숙취, 폭언, 욕설 이런 걸 유발하는데 이 독성 물질이 오히려 쌓이게 만들어 버리는 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셀포람이라는 약입니다. 옛날에 알코올스톱이라고도 했거든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오히려 몸에 더 쌓이게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숙취가 더 심해지니까 환자가 술을 두려워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개발한 약이 이 약이에요. 근데 환자가 이런 약을 먹나요? 안 먹습니다. 편하게 술 먹고 헬렐레 하는 걸 원하지 내가 미쳤다고 이 약을 먹고 더 고통을 받으려고 하는 환자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도 안 먹고 약 다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약을 먹고 실제로 이 약을 그래도 믿고 계속 먹었던 환자들이 있어요. 버려버린 게 아니라 그런 환자들 중에 사망하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디셀포람이라는 약은 이제는 판매가 금지된 겁니다. 처방이 금지돼서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간혹가다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서 이렇게 뭐 하는 경우도 뉴스에 가끔 나는데 이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거. 그다음 디셀프람 말고 어떤 약이 있냐면 수면제. 대표적인 게 졸피뎀이죠. 근데 이 졸피뎀 계열의 약은 정말 먹으면 안 돼요. 이 졸피뎀 사실 마약입니다. 이 졸피뎀하고 약이 술이 섞여버리게 되면요. 환청, 환시 뭐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간혹가다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졸피뎀은 정말 위험한 약이기 때문에 복용하시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의사분들이 이 졸피뎀이 수면 불면증에 빠른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유로 너무 막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마약성이기 때문에 이 효과는 먹자마자 바로 효과는 좋지만 이 약이 내성이 생기면서 결국은 졸피뎀에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졸피뎀은 처방하면 안 되는 약인데 그냥 막 처방합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졸피뎀 대신에 다른 약으로 좀 바꾸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바꾸게 되면 잘 안 듣거든요. 졸피뎀만큼 즉효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시 졸피뎀을 처방하고 막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면제, 특히 졸피뎀은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처방해주면은 난 이 약 안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뭐 수면 유도제 이런 거로 바꾸시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수면제를 장복하게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뭐 나와 있는데요. 수면제, 신경안정제를 장복하면 오히려 치매 발병률이 50% 증가한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장복하라고 주는 거는 사실 올바른 치료가 아니에요. 응급일 때는 잠깐 쓸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응급으로 잠깐 쓰고 중단하게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줄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평생 죽을 때까지 먹으러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 뇌를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알코올 해독약은 현대의학적으로 개발되지 않아서 없어요. 이게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엔 약이 없어, 치료약이 없어. 예, 그건 양약에서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한방에서는 알코올 해독제가 있습니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이런 약이 아니라 뇌 안에 독성물질 아세트알데하이드란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약이 있어요.
영양에는 없죠, 당연히. 한약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해독 한약으로 치료를 하시라고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것이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상담, 심리치료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는 사실은 격리시킨 상태에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교육하고 심리치료하고 이런 겁니다. 약은 뭐냐면은 날뛰니까 좀 진정하라고, 좀 밤에 좀 자라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쓰는 약이지 치료제가 아니에요. 치료는 이걸로 하는 겁니다. 상담, 심리치료, 교육입니다. 알코올이 어떤 건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코올 중독은 어떤 건지 이런 걸 가르치는 건데, 문제는 진실을 조금 빼먹고 가르쳐줘요. 90%는 진실인데 한 10%는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뭐냐면은 의지 부족 탓이다. 정신병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아주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끊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줄이다가 끊자라고 말해주는 경우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거짓말은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은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이거 유전병이에요. 마치 당뇨병이라든가 알러지 같은 유전병입니다. 체질적으로 문제가 오는 병이에요. 알코올을 먹으면 분해가 안 되는 체질이거든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잘 분해 못하는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체질적으로 알코올이 안 받기 때문에 그냥 끊는 거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줄이다가 끊으라고요? 죽으란 얘기예요. 병원 계속 다니다가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 부족 탓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 조상한테 물려받은 유전자거든요. 그냥 체질이에요. 의지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알코올 중독 널렸어요. 그 사람들도 못 벗어나는데 일반인 보고 의지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치료약이 없다는 것을 숨기고 환자 탓으로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종교적인 치료 괜찮습니다. 명상 좋습니다. 운동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들은요, 술을 끊은 상태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목표예요. 지금 현재 갈망감과 금단 현상이 심해서 막 괴롭고 뭐 헛것이 보이고 식은땀 나고 손 달달달 떨리고 입이 바짝바짝 하얗게 말라 들어가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환자한테 명상하고 종교적인 이 뭐라 그러지 설교를 들어가면서 치료하라고요?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알코올 해독약으로 일단 다 그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은 독성 물질을 다 뺀 상태, 즉 편안하게 된 상태, 갈망감이나 금단 현상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종교 치료, 명상, 그다음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배워서 다시 한 잔 마셔볼까라는 생각을 안 하게끔 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다음 자, 해결책은 동의보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알코올 해독 한약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한 약이 아니고요. 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웬만한 동양의학 책엔 다, 한의학 책엔 다 있는 약재들입니다. 그만큼 이미 검증이 수천 년 동안 다 검증이 끝난 것들이에요. 단지 지금 과학적으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거나 또는 인간을 대상으로 딱 짜여진 틀 안에서 임상 실험을 한 적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지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다 경험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자, 이거 뭐 갈망감이란 건 어떤 거냐면요. 입마름과 함께 배고플 때, 화가 날 때, 외로울 때, 피곤할 때마다 술 생각이 팍팍 떠오르는 게 갈망감이잖아요. 특히 금단 현상은 단주 직후에 한 1, 2주 동안 아주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뭐 불면증, 우울감, 불안, 초조, 뭐 죽을 것 같은 공포감, 뭐 오한 발열, 뭐 식은땀, 손떨림, 뭐 달달 별게 다 나타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인다 그러고요. 문 밖에 귀신이 나타났다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마약 중독 환자랑 똑같아요. 알코올 중독은 마약 중독하고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하는 알코올 중독 치료약하고 마약 중독 치료약하고 거의 비슷해요. 효과도 거의 좋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좋습니다. 자, 이런 갈망감과 금단 현상을 없애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말한 뇌 안에 있는 그 독성물질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해독하는 약이 필요합니다. 그 독성물질이 제거가 되면은 저절로 다 없어지는 증상들이거든요. 근데 그 약이 양약에는 없지만 한약에는 있습니다. 한약 쪽에는 숙취를 없애주는 약재들이 아주 많아요. 뭐 칡, 갈근이죠. 그 다음에 칡의꽃, 갈화라고 합니다. 또는 콩나물, 뭐 방풍 등 별의별 것이 많아요.
진짜 많은데 이런 것 가지고 알코올 중독을 해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가벼운 숙취 정도는 좀 도움이 됩니다만 이런 거 가지고 이미 수십 년 동안 쩔어 있는 알코올 중독의 뇌를 다 치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숙취 해소뿐만 아니라 알코올 해독에 좋은 약재들을 많이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처방을 해야만 빠르게 뇌에 있는 독성 물질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 전문 한의원을 찾아가셔야지 일반 한의원을 찾아가면은요, 제가 일반 한의사들을 뭐 무시하거나 이렇게 낮춰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일반 한의원에 알코올 중독자가 찾아가는 경우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의사분들이 알코올 중독 환자를 치료해 볼 기회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 전문 한의원들이 전국에 몇 개 있거든요. 한 서너 개 됩니다. 한 10년 이상 된 곳이 한 서너 개 되고요. 최근에 한 2년 정도 된 프랜차이즈가 한 뭐 열 몇 개가 한 번에 빵 생겨났는데 한 10년 정도 되신 그런 곳을 찾아가시면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보통 약을 복용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일주일 동안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은요, 환자가 약을 의심하지 않고 삼켜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시기예요. 진짜 뭐 약 먹고 뭐 어떻게 됐다, 손톱이 부러진다, 머리카락이 빠진다, 항문이 가렵다, 배가 아프다, 술이 더 들어간다, 뭐 눈앞이 안 보인다, 황달기가 온다, 뭐 별의별 증상을 다 호소하면서 약 안 먹겠다고 뒤집어지는 시기가 일주일에서 2주예요. 그래서 일주에서 2주 동안은 어떻게 약을 잘 먹여서 넘어가냐,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심지어 가족들도 불안해하고 의심해하거든요. 그러지 않고 2주를 잘 넘기느냐가 거의 치료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 2주 동안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1, 2주 만에 약 집어 던지고 안 먹겠다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 치료하는 한의사의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2주 정도가 지나면은 식사량이 정상으로 돌아오거나 더 먹기도 합니다. 뭔 얘기냐면은 하루에 5끼씩 먹는 분도 계셔요. 너무 미친 듯이 먹는다 그랬는데 그게 그만큼 못 먹었던 거를 갑자기 채우기 위해서 몸에서 스스로 반응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너무너무 좋은 징조예요. 그래서 식사량이 돌아온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입맛을 보시면 됩니다. 식사량이 늘어나고 입맛이 좋아지면은 술이 줄어드는 거예요.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감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4에서 6주 정도 되면 불면증, 불안, 폭언, 폭력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은 얼굴이 검붉은 것이 많이 맑게 바뀌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 좋은 거 먹냐고 얼굴 좋아졌다고 주변 사람들은 알아보게 됩니다. 가족도 알아보게 되죠.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자기가 변화된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가족들이 당장 숨 쉬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맨날 불안하고 환자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려도 덜덜덜덜 떨던 그 부인이나 자녀들이 한 달 이 정도 지나면은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가족들이 표현하냐면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편안한 게 괜히 더 불안해요라고 말을 할 정도가 됩니다. 매일마다 두들겨 맞고 매일마다 한 따까리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지나가니까 괜히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익숙치 않은 불안감이죠. 좋은 현상인데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걸 느낍니다. 이때부터 상담 교육이라든가 심리치료, 종교 치료들을 병행하면은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면 단주에 성공하게 되거나 환자의 섬뜩한 눈빛이 사라지고 감정이 조절되고 심지어 웃고 미소를 띠게 됩니다. 물론 이건 단주를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환자분이 진짜로 단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죽어도 좋으니까 술만 끊게 해주세요. 네, 이 술이 왼수입니다. 술만 끊게 해주세요 하는 분들은 실제로 약 복용하시면 이렇게 첫날부터 단주 성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희 한의원에서 단주를 해서 성공했다는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첫날부터 성공하십니다. 서서히 줄여나가다 단주 성공하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첫날부터 단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줄이다 단주한 사람은 거의 없고요. 아예 하루 이틀 약 먹다 약 집어 던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는 치료 안 받겠다고 약을 지어가고도 아예 먹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애초에 치료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치료할 의향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못 말려요. 뭐 약을 입에다 강제로 퍼 먹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단주 성공하신다는 거. 자, 여기 돼 있네요. 절박하게 단주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첫날부터 쉽게 성공합니다. 천천히 줄이는 분보다 처음부터 단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의지 탓이 아니라 알러지라는 거를 알러지, 유전병, 당뇨병 같은 것이라는 걸 빨리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당뇨병 환자들은 자기가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당분이 들어오면은 내가 이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본인들이 알잖아요. 알코올 중독도 똑같습니다. 알코올이 들어오면은 나는 알코올을 분해할 수 없어. 알코올 분해 효소가 생산이 안 돼. 그래서 먹으면 그대로 나는 뇌가 망가져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유전이고 체질이고 알러지 같은 거라는 걸 빨리 받아들여서 아,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주는 의사들이 없어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냥 의지 탓이다. 정신병이다. 이 얘기만 해주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를 쏙 빼먹고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치료를 못하고 계속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재발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진실을 숨겨버렸기 때문에. 당뇨병처럼 알러지처럼 이거는 그냥 도망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로 조절할 수 없어요. 뭐 신부님도 의사도 알코올 중독에서 술을 끊었다 하더라도 한 잔 마시면 무조건 재발합니다. 이런 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고 그냥 의지 탓이라고만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거짓말에서 벗어나시고요. 진실을 배우셔야 돼요. 제 머리 위에 있는 전화로 연락하시고 또는 홈페이지를 찾아가셔서 홈페이지를 다 읽어보시고 블로그를 계속 보세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결정을 하신 다음에 연락을 주시고 치료받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